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측은 수소경제와 스마트시티 등에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각 부처의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현장에 있다며 공직자들에게 현장으로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득권의 눈치를 보거나 기존 관행에 얽매이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어 내려온 북한 주민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참은 해당 목선에 대해 해상에서 포착해 추적하고 있었고 해경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시설로 지정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됩니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입니다. 네, 오늘 첫 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가 43년 만에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은 수소 경제와 스마트시티 등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모든 위반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1980년 이후 두 번째이자 43년 만입니다. 공동 성명은 우선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교 60주년을 맞이해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고 이와 함께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실현되어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경제와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네옴시티 등 기가 프로젝트에서 건설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사우디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와 국제사회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모든 위반을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등 중동 지역 현안이 성명에 포함된 것은 사우디 측으로서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사우디 측의 신뢰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 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디지털과 청정에너지, 바이오 헬스, 우주 등 4대 분야에서 과학기술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헬스, 우주 등 이 4개의 기술은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분야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 등을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 협력을 추진한 지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국빈 방문 일정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으로 새로운 도시 건설의 신화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리야드에서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사우디 건설 협력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973년 우리 기업이 처음으로 사우디 고속도로 사업을 수주하고 50주년을 맞이해 열린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간 양국이 다져온 토대 위에 새 인프라 경제 협력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우디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첨단 기술을 더해 새로운 도시건설 신화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날 합의된 사우디의 5개 도시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을 예로 들며
스마트시티의 세계적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리야드를 비롯하여 메디나, 메카, 담맘, 제다까지 가상의 도시공간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시의 계획 및 관리, 강수량 예측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행사에서는 24억 달러 규모의 자프라 가스 플랜트 2단계 사업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플랜트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1단계 사업에 이어 연속 수주에 성공한 건 우리 기업의 위상을 증명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두 4개 사업이 계약되며 올해만 사우디에서 86억 달러의 해외 건설 사업을 수주하게 됐습니다. 지난 5년간 사우디 연평균 수주액 34억 달러의 2.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대통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초를 다투며 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카타르 도하로 향합니다. 리야드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으로 두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세일즈 외교 성과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본인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이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왔는데 말이죠. 이번에도 100명이 넘는 경제사절단이 함께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에는 130명의 기업인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포함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중견 기업을 전체 경제사절단의 70%로 구성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 순방에 동행한 기업인들과 만찬을 하면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라면서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일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요. 또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 참여한 기업 업종도 에너지와 건설 외에 디지털 금융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야에서 이 계약과 협약이 체결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으로 두 나라가 한화 약 156억 달러, 한화로는 약 21조 1천억 원 규모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해서 체결한 290억 달러, 한화 39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과 MOU까지 합친다면 총 60조 원이나 됩니다. 특별히 한국과 사우디의 투자 포럼에서 46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는데 이번 투자 포럼에서 체결된 계약과 MOU들이 특히 엄선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투자부가 행사 당일 새벽까지 양국 기업이 추진하는 협력 성과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는데요. 그리고 포럼에 앞서서 윤 대통령의 사전 환담이 열렸는데 이때 사우디 기업들의 참석 요청이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양국의 협력 분야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방위 산업인데요. 그동안에 이 빈살만 왕세자가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관심이 많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 방산 분야 협력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개발한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공2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동안 사우디가 예멘 후티 반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으로 공격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요격미사일 수요가 큰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칼리드 사우디 국방장관과 국가방위부 장관을 만나서 방산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칼리드 장관은 앞으로 한국과 차세대 방산협력을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까지 함께하는 포괄적인 협력을 제안했고요. 윤 대통령은 앞으로 두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무기 체계와 예상 계약 규모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부는 우리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가 사우디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카타르 국빈 방문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카타르와도 방산과 첨단 산업에서 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25일부터 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건데 이 일정 시작에 앞서서 카타르 국영통신사와 서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카타르와 그동안 에너지와 건설 등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협력 분야를 투자와 방산, 농업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지난 50여 년 동안 카타르 내에 약 130개 건설 사업에 참여했고 카타르는 우리의 제2위 액화천연가스 공급국이라면서 그동안 한국과 카타르는 서로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에 든든한 동반자였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50년의 협력은 첨단 산업 분야로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로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곧 육해공 연합작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제한적인 이스라엘 공격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연기가 눈앞을 가리는 처참한 건물 잔해 속.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지고 온몸에 상처를 입은 남성의 품속에서 어린아이가 울부짖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현지 시간 24일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남부 칸 유니스와 라파에 있는 주거용 건물 등을 공습해 최소 53명이 숨졌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육상과 해상, 공중을 통한 가자 지구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מהיבשה, מהים ומהאוויר, עשו את העבודה שלכם, תתכוננו, אנחנו נפעיל. 이란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제한적인 이스라엘 공격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이 잦아지면서 이스라엘에 밀접한 레바논 남부 등지에서는 2만 명 가까운 피난민도 발생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적의 70대와 80대 고령 여성으로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한 지 사흘 만입니다. 그러나 하마스에는 220여 명의 인질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양측은 연료 공급 조건을 두고 추가적인 인질 50명 석방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양측 사망자는 6,500명이 넘고 이 중 어린이 사망자가 2,000명에 달합니다. 유엔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정부 부처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선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과 경찰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 총리는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국제유가 상승 등을 언급하며 위기는 공평하지 않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고통스럽게 다가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 청년층과 서민층 국민이 힘든 여건이 되고 있다며 민생을 보듬고 헤아리는 일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득권의 눈치를 보거나 기존 관행에 얽매이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현장에 있다며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가 현장으로 나가달라며 각 부처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농식품부는 외식업계와 식품업계를 만나고 국토부와 고용부, 중기부는 직장인, 취준생, 소상공인 목소리를 꼼꼼히 받아 적고 지혜를 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 림피스킨병에 대한 초기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방역당국은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축산 농장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축산 농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국가배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46건과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 1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국가배상법은 지금까지 이중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군경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더라도 본인이나 유족이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시행 후 군인, 경찰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소 럼피 스킨병이 발생한 후 확진 사례가 27건으로 늘었습니다. 럼피 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충남 서산과 당진, 경기 수원, 인천 강화와 강원 양구에서 10건이 추가로 발생해 오후 3시 기준 확진 사례가 27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본은 현재 3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에 넘어와 속초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해안 감시 장비로 목선을 포착해 추적을 계속했고 해경과 공조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와 강원도 속초 해상을 통해 귀순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해 새벽 4시 이전부터 동해 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특이 징후가 있어 함정과 초계기 등을 이용한 작전 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해안 감시 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하여 추적하였습니다. 우리 해경과 공조하여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NLL 남쪽에서 레이더로 목선을 처음 탐지한 시간은 오전 5시 30분쯤, 6시 30분쯤부터는 열상 감지 장비 TOD로도 식별돼 추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오전 7시 10분쯤 속초 동방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목선을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8시 전후 현장에 차례로 도착한 해경과 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목선이 동해 북동쪽에서 직선으로 내려오지 않고 대각선으로 NLL을 넘어 속초 쪽을 향해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은 남성 1명과 여성 3명으로 일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들에 대한 합동 신문을 진행해 이동 경로와 귀순 의사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성범죄자들의 출소 소식이 들려올 때면 우리 동네로 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운영시설로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재식합법을 추진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장기 파열 등 영구적 장애를 입힌 조두순. 3년 전 조 씨가 출소해 살던 것으로 돌아가자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한 해에 60명씩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됩니다. 형기를 마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지속적으로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드리는 조치는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재식합법을 도입합니다. 재식합법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으로 미국 39개 주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300에서 610m 이내 거주를 제한하고 연방법원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를 유치원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거리 기준을 정해 거주 제한을 적용하려 했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치안 영역에서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국가의 관리 책임이 더 커지는 방식입니다. 적용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입니다. 출소 전이나 전자감독 집행 중인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기간 안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하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검사의 재량으로 돼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과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법이 도입되면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으로 인한 범죄 기회가 줄고 재범이 억제돼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가 더 두텁게 보호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오는 26일 입법 예고를 거쳐 최종 법률안 마련 후 국회에 제출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포 농수산물시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민생 현장 행보의 일환인데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노량진 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독려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탁상 행정을 벗어나 현장 행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를 마친 이후 마포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상인들은 높은 물가로 상황이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요즘은 좀 마늘 값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식당하고 저희는 같이 가거든요. 근데 식당 장사들이 너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소비가 안 돼요. 오늘 이 시장은 서민들이 주로 방문하고 시장 보는데 뭐 물가야 뭐 어떻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지난해 동기보다 2.8% 줄었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먹거리 물가는 7%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걱정은 더욱 커지는 상황. 이영 중기부 장관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 상품권 유통이 허용된 노량진 수산시장에 방문해 판매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얼마나 좀 매출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제가 보러 나왔습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입하며 편리함과 혜택을 직접 홍보했습니다. 기존 지류형 온누리 상품권은 할인율 5%에 월 구매 한도가 7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출시한 카드형 상품권은 1인당 100만 원까지 1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 금액이 그대로 해당 카드 사용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카드사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 현재 주고객인 노년층뿐 아니라 20, 30대도 많이 찾는 전통시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정부의 민생 걸림돌 해소 사례를 3명의 기자의 취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혼외 자녀를 둔 미혼부, 즉 결혼을 안 한 아빠는 출생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친부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이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이는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결혼을 안 했다라는 이유로 내 딸을 출생신고를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너무 아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빠 잘못 만나서 국적도 없고 기본권도 없는. 정부가 친모뿐 아니라 친부의 출생신고도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는 한편 출생 등록 전이라도 복지 혜택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혼부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위태로운 생활을 하던 김지환 씨. 아이는 주민번호와 의료보험이 없는 채로 살아오다 1년 4개월 만에 소송을 거쳐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그냥 결혼을 안 했다라는 이유로 내 딸을 출생신고를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너무 아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빠 잘못 만나서 국적도 없고 기본권도 없는. 현행법상 혼외 자녀는 어머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다른 남편을 둔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정작 친부는 친권에서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친모가 아이만 남긴 채 종적을 감춰도 친부가 당장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미혼부가 직접 혼외 자녀를 신고하려면 친자 확인 과정, 즉 유전자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기 때문입니다. 친부 소송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둘째로 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이 아이가 제도권 밖에 놓이게 되는 이른바 유령영아가 되는 겁니다. 제일 나이 많은 애가 7살에 저를 만나서 8살에 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 3월에 출생신고가 됐어요. 그냥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서 이제 아빠가 다 영업을 하니까 아빠 옆에서만 살아왔던 거예요. 결국 친모의 출생신고만 허용하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혼외 자녀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도 법 개정 의지를 밝힌 가운데 혼외 자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출생신고 전이라도 부모 급여를 비롯한 각종 의료와 복지 혜택을 우선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 특히 유전자 검사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그런 우려가 극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되 결과는 그냥 누구의 유전자인지 공개하지 말고 그냥 유전자가 일치하기만 하면 출생 등록해주면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제 주장인 거죠.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은 2025년. 그 사이 여전히 많은 미혼부와 그의 자녀들은 출생신고 누락에 따른 고충을 겪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미혼부는 6,300여 명에 이릅니다. 미혼부들은 친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일이 결국 혼외 자녀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아버지의 친권을 보장하는 걸 넘어서 혼외 자녀가 보다 온전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민생규제 혁신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섬마을 주민들은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고장이 나도 고치거나 새로 설치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격한 여객선 반입 규제 때문이었는데 이제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약 150명이 살고 있는 인천의 작은 섬 승봉도. 이곳 주민들은 지난 2년간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고장나도 고칠 방법이 없어 무더위에 한여름을 보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뭐 삼겹살 같은 거 그런 거는 진짜 갑자기 고장 나면은 다 상하는 거거든요. 기사분들이 들어와야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못 고치죠. 그런 때는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고장 수리를 하지 못하니 버려지는 물건들은 쌓여갔습니다. 마을 한 곳에는 이렇게 고장난 냉장고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섬 밖에서는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도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선사 측이 고압가스류의 여객선 반입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에어컨과 냉장고 수리에 사용해야 하는 냉매나 용접용 가스를 여객선에 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섬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안병두 씨도 에어컨이 고장나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수리에 필요한 고압가스를 여객선에 실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 냉매가 없어가지고선 에어컨 수리를 할 때는 엄청난 제재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명 메이커라든가 이런 AS를 신청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냉매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다가 우리나라 섬 315개 중에 냉매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섬은 281개로 불편 상황은 대부분의 섬 주민에게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관련 기준을 개정하려 했지만 국제협약이나 국내 기준에서 여객선의 고압가스 운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제협약에서 여객선으로 운송할 수 있는 그 화물을 쭉 목록을 두고 있는데 고압가스류는 선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국내 선박 운송 실태와 외국의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고 운항관리자와 여객선 선주, 여객들의 인터뷰를 거쳐 관련 기준을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험물 선박 운송 기준 개정에 따라 설치 수리기사가 탑승 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으면 냉매 등 고압가스를 휴대하고 여객선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객선에 반입할 수 있는 냉매와 용접용 가스 등은 소량으로 제한되고 수리 업무를 진행할 담당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장은 적정한 고압가스 용기 사용과 고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여객실과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현장 중심의 민생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장애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설과 환경을 잘 조성하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국내 첫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생규제 혁신 사례 끝으로 김창규 기자입니다. 2021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물리적 제약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혔습니다. 50%에 이르는 장애예술인들이 작품을 발표할 시설과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문화예술 활동을 충분히 펼치지 못한 겁니다. 장애인들에게는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도 힘에 부치는 일이었습니다. 일단은 접근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보고 싶은 것 마음대로 볼 수 없었고 또 본인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바뀌면 장애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예술인의 무대가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모두 예술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조성된 장애예술인 표준 공연장입니다. 7개월의 설계 기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이동 편의성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300m 길이의 핸드레일을 설치했고 전체적으로 평평한 공간에 경사로와 슬로프를 마련해 누구나 편하게 공연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좌석 표기에 점자를 함께 적고 일반 공연장 가장 뒤에 마련된 장애인석을 1층에 마련하는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공연장은 상황에 따라 무대와 객석의 크기 등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블랙박스형으로 조성됐습니다. 연습 공간과 분장실 등 부족함이 지적되었던 시설도 갖췄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경험을 여기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모든 형태의 예술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긴 모두 예술극장. 환경이 바뀌면 장애는 없다는 말처럼 모두 예술극장을 시작으로 모두가 문턱 없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절기 상강인 오늘 중서부를 중심으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한편 공기질은 양호하지만 오전에 중서부 지역은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날은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선선하겠는데요. 낮 동안 서울이 22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수원 21도, 춘천은 20도로 선선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 전주 22도, 부산은 23도가 되겠고요.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서해상으로 하늘이 흐리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목요일은 중부지방에, 금요일은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4일 오늘은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된 것을 기념하는 국제연합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요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 중요성을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